2월 2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G7이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러시아의 은행 제재 이행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현지에서 금 매수를 재개하며 스위프트 차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회담하기로 한 가운데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내 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는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크라이나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2일에서 3일 반기 이후에 증언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경제방송 한국경제TV가 첨단 방송시설을 도입한 신사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청률 1등 경제방송답게 저희는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 전문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를 살펴보시면 2.51% 상승을 하면서 무려 800포인트 넘게 오른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상승률로는 최대폭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나스닥 지수도 1.64%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2.24%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 상황 오늘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욘드 미트입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특히 미국 소매업 성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망도 기대에 놓치지 못하며 금요일장에서 9.2% 크게 빠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블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블록의 캐시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장에서 주가는 26% 크게 상승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실적 발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인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며 기대를 모았으나 가상화폐 시장 변동성과 비트코인 약세로 인해서 이번 분기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영향 탓에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5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애쉬입니다. 핸드메이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죠. 이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커진 수요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BS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6%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팔라지면서 국제유가 $100 시대가 목전입니다. 정유기업 쉐보론이 바이오 디젤 생산기업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을 $30억 규모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감은 4% 오르면서 140달러 선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수혜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유럽 내 유가 상승과 원유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테슬라 금요일장에서 1.14% 오르면서 809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웨드부시는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하회를 유지했습니다. AMC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AMC는 금요일장에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내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사이버 안보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발생한 상황이라 이 사건 경위에 관심이 쏠리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메타와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 상승세 속에서 엔비디아 또한 1.7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 편입 30개 기업은 모두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존슨앤존슨과 3M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4.9% 오르면서 166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배당주에 속하는 3M 또한 4.74% 올라서 15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특징주 10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시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는 미국의 근원 PC는 올해 말까지 전년 대비 3.5%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공개된 미국의 1월 근원 PC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습니다. 이는 198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인 5.1%도 웃돌았습니다. 이 근원 PC는 금리 인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이를 판단할 때 가장 선호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연준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7월 1일까지 금리를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난 후에야 이 연준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블러드 총재는 이제 7월까지 100bp 금리 인상을 언급했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는 3월 15일, 그러니까 3월 FOMC죠. 이때까지 50bp 금리 인상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블러드 총재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FOMC에서는 50베이시스 포인트, 또 올해 중반까지는 100베이시스 포인트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기에 맞는 적절한 행보를 보인다면 오는 여름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가 1%에서 1.25%에 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긴축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으로 예정된 4차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7월에는 대차 대조표 축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월러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미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겠죠? 네,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7.5% 상승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러 이사는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공급 제약이 결합돼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는 여전히 고용을 강하게 성장시킬 만큼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연준의 최대 고용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경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온건한 긴축 정책이 합당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확인해봤고요. 바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가상화폐가 좀 많이 반등했는데 숏스퀴즈의 영향도 있다 이런 풀이도 나옵니다. 가상화폐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가상화폐가 가장 먼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는 모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는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1차 지지선인 33,000달러 선, 2차 지지선인 3만 달러 선까지 떨어진다면 그 이후의 향방은 보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현재 흐름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안심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흐름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오름폭은 숏 스퀴즈에 따라서 촉발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숏 스퀴즈란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숏 스퀴즈가 나오면 즉각적인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포지션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지금은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7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깜짝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인 찰스 쿱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찰스 쿱찬은 키예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앞으로 며칠 내에 끔찍한 장면도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키예프와 벨라루스의 국경 사이에 있는 체르노빌 출입금지 지역도 장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이 서쪽으로 얼마나 멀리 갈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이 서부 국경을 통해서 무기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항이 나오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도 꽤나 심각한데 더 큰 규모의 이제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의 직접적인 분쟁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반군이 나오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냉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푸틴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피로스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패전이나 다름없는 승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쿱찬은 더 나아가서 푸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피로스의 승리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네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유럽연합 EU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유럽 내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2차 제재를 공식 발표했는데 실제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2차 제재가 상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유럽 내에서 푸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제재에는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의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과 EU가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른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영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는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금융, 에너지, 교통, 수출 통제와 수출 금융, 비자 정책 등도 포함됩니다. 주요 항공기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의 제재 움직임이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영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제재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즉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EU의 제재에 대해서 즉각 보복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섭니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참모총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에 대한 태세를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스파고가 내놓은 전략인데 저점 매수는 아직 전쟁보다 인플레가 더 걱정된다. 웰스파고의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쇼크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지금으로서는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각에서는 또 다른 냉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러시아가 국경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해서 제국주의적인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알루미늄, 니켈, 그리고 비료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의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해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연준은 3월에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점 매수가 아닌 이제 인플레 관련주 그리고 미국 주식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웰스파고는 다른 국가의 주식보다는 이 미국 주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산업과 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가치주에 주목하라고 귀띔했습니다. 경기순환주인 금융이나 산업 관련 업종도 추천했습니다. 다만 유틸리티나 필수재는 비중 축소를 권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스탠리 블랙앤데커, VF 그리고 페덱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봤습니다.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에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은 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 선물 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해외 애널리스트의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In today's metals markets, let's take a look at gold futures as they're realizing some selling pressure today after 3 consecutive days higher and really trending higher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several weeks. Gold futures peaked yesterday just shy of $2,000 and now they're back below $1,900 today. $1,893 is where the futures market is currently. And that's down about 1.7% on the day.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som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why we're seeing the selling pressure, a lot has to do with the rotation that's taking place in the market the last couple of days as some of the concerns that the market's been wrestling with are somewhat alleviated, at least for the short term. And with that, we're seeing rotation back into what would be perceived as risk-on type of assets and out of the risk-averse or safe haven plays, which gold being one of those. And with that, we're seeing flows going back into the equity markets. We're seeing the dollar under a little bit of pressure the last couple of days. We're seeing buying pressure in various parts of the market that had sold off quite a bit the last couple of weeks, and therefore that rotation is unfolding once again today, and I think that's why we're seeing gold futures under some pressure. Now, when you look at the general trends in the market, we are experiencing gold back below 1900, so again, kind of in that range that we have been trading in just prior to the move higher earlier this week. And we're seeing gold and silver futures down about the same amount today. So a little bit of a hesitation here, but still at the top end of the range for the last several weeks, if not in gold's case. Really, you have to go back to January of 21 to see them trading as high as they were yesterday. So almost better than a year high yesterday. And then when you look at some of the other metals out there, I just want to point out that we are seeing selling pressure as some of the supply concerns in some of the other metals markets where we did see them push up quite a bit here the last couple of weeks are coming out of the market, at least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s well. So when you look at palladium and platinum, they're selling off quite a bit today, particularly palladium. As a big supplier of palladium is Russia, and we're seeing, again, some of those supply concerns, some of the uncertainties, at least for the short term, are coming out of the market, and that's putting downside
add pressure on some of those metals that had rallied into the concerns leading into what took place in Russia and the Ukraine over the last week. 네, 전반적인 선물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ETF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혜은 캐스터. 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현지 시각 2월 25일장에서 철강 기업과 은행 관련 ETF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밀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철강 기업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5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13위인데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당 지역에서 철강 생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철강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우크라이나는 징집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항구는 봉쇄되기까지도 했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나스닥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미국과 서유럽 철강 기업에는 호재라고 했습니다. 경쟁이 줄어들어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이런 기대감은 25일장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11.64% 올랐고요. 이외에도 리오틴토는 약 3%, 뉴코어는 약 7%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티커명 SLX인 바네크 스틸 ETF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날 6.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관련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1개 섹터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 금융주는 3.16% 급등했습니다. 목요일 장 초반에 은행주들은 이렇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태로 연준이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데 그칠 거란 예상이 나오자 은행들의 수익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이날 하락을 만회하고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FXTO인 First Trust 나스닥뱅크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미국 은행 기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51%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로 밀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며 밀 가격은 최근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목요일장에서는 거래소 상한가를 찍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반대로 8.02% 빠지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지 시각 2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나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금방 해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밀 ETF도 이날 함께 내렸습니다. 티커명 WEAT인 테우크리엄 위트 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우크리엄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밀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8.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미국발 긴축 공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맞물리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당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배당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당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건 티커명 VIG인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ETF입니다. 뱅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연속으로 연간 배당금을 인상한 미국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06%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BIG의 배당 수익률은 1.65%이고요. 분기별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커명 SCHD인 슈왑 US 디비던드 이퀴티 ETF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인터넷 은행이자 증권사인 찰스 슈왑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배당 기업 100개 가격을 따라가고 있고요. 운용 수수료는 0.06%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버라이즌, 머크앤컴퍼니, 암젠, 펩시코가 이름을 올렸고요. 상위 보유 종목 10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주 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3.04%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글로벌 IB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글로벌 IB 종목 탑픽 전가은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기술주 매도세가 시작된 지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3개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그 흐름이 명확한데요. 대체 반등은 언제일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술주 전반을 저점 매수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부분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준비가 된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정한 반등 가능성 있는 기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받았으며 1년 만기 자기 자본 이익률과 EPS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드디스크 생산 업체인데요.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계속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주입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네온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지 시간 24일에는 2% 하락했습니다. 역시 퀄컴과 램 리서치 올해 들어 주가 또한 10에서 20%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게 분석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마켓워치의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브로드컴입니다. 통신 기술 전반에 관련한 반도체와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목록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네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또한 반등할 기술주 목록에 올랐는데요. 애플은 특히 현금 흐름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그 가치가 2천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9%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다소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목록의 기업들 중 올해 주가가 유일하게 5%대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IT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의 주가는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로부터 매수 혹은 비중 확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티넷입니다. 하루 전에 발표한 실적에서 지난해 매출이 29%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난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동안 67%가 넘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반등할 기술주 살펴봤습니다. 네, 최근 보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시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애널리스트의 코멘터리 확인해 보시죠. In the energy quadrant, taking a look at April crude oil, the April crude oil futures had some pretty balanced trading. We ended up with a positive week. We had the first lower close versus the previous day's settlement in 5 sessions. And at one point, WTI crude oil future was up over 11.4% on the week, but still finished up over 2.25%, although today was a negative day. The high today, 95.64, up 3.05%. The low today, 90.60, down 2.96%. That's what I mean by balanced trading. We did finish the day a little bit lower at about 92.29 or so, down a little bit more than 0.5%. Now, there was a little bit of speculative unwind today, and that was a lot of that downdraft that we saw. Sanctions by the West, which were talked about yesterday and a little bit this morning, did not apply to global energy exports. Therefore, a little bit of that trading that might have expected shortages from those sanctions didn't come to play and came out of the market. And that's really all that was based off of the sanctions. Now, Iran is still on the mind of many crude oil traders. And despite the other geopolitical stresses, the new Iranian deal, according to many of the people in the negotiations and many reports, is still in sight. And Russia is a big component of that negotiation, being relied upon to negotiate directly with Iran. So a couple of days ago, the Russian envoy to the talks said that a deal was near, and apparently it is still in sight despite the Russia-Ukraine tensions going on right now. So that would add quite a bit of supply to the market, helping to put possibly even more pressure on prices, or they may be priced in now, but it would be a supply boost for the market at a time when we're still looking at $92 WTI, so the market likely needs that excess supply. We still aren't considered in balance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as many people would characterize that balance.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